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D-올류 넥소 시승입니다. 신형 넥소는 내외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 가는 거리도 1회 충전 시에 720km까지 늘어났고요. 또한 연료전지 세트과 함께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세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다른 차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 영종도 다시 돌아오는 길로 약 왕복 한 100km 정도를 운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떠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드디어 D-올류 넥소를 타고 공도에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 주차가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지금 있는 도로까지 나오면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운전을 해봤는데, 일단 풀체인지긴 하지만 사실 대규모의 페이스리프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도 1세대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성능을 많이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세대 넥소도 사실 뭐 부족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체인지가 된 D-올류 넥소를 타고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승차감이라든지 주행의 감성 또는 이런 NVH, 실내 정숙도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서 디테일의 변화들이 업그레이드가 살짝은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거는 잠깐 타봤기 때문에 조금 더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침 지하차도가 온 김에 이렇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싹 들어오는데, 일단 이 D-올류 넥소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없이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진짜 그냥 다른 차 같습니다. 특히 기존 넥소 오너분들이 불편사항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던 이 센터 있잖아요. 뭔가 비행기 조종석 같긴 하지만 공간이 일단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쓰는 기능도 많지가 않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부피면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신형은 요즘 현대차 그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센터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밝은 컬러의 D-올류 넥소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인 아이보리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환하죠. 그리고 위에는 지금 비전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올류 넥소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풀 옵션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사양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차량이라서 차량 가격만 8,800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 이게 보조금, 국가 보조금과 서울 지자체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천만 원에서 50만 원 빠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실구매가는 4,600만 원대부터 시작이지만 저는 지금 풀 옵션 D-올류 넥소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5,800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긴 하지만 넥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CCN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FC EV 전용 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연료가 어느 정도 차 있고 요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 정도 나오고, 오늘 외부 온도가 섭씨 36도입니다. 거의 익어가기 직전의 날씨라 갖고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연료 전지가 78% 정도 차 있을 때 488km, 그리고 제가 공조를 안 썼을 때에는 최대 522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클러스터 중앙에 보시면은 요즘 현대기아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미니멈과 맥스를 표현해서 말해주잖아요. 근데 대충 한 78% 정도 차 있을 때 400 후반대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러니까 완전 순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D-올류 넥소, 2세대 넥소는 요 연료전지 통이 조금 커졌거든요. 총 6.69k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회 충전 시에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720km가 나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한 600km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의 가장 큰 단점인 충전 스트레스가 아주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시승 행사다 보니까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한 60km 정도 운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은 너무 막히는 길이긴 하지만 조만간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행을 하면서 신형 넥소의 주행감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편에 보시면은 요 패들 시프트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은 구형과 다르게 스마트 회생제동 3.0과 아이페달 3.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 전기차처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현재는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회생제동 레벨을 가장 큰 단계인 3단계로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엑셀 페달을 밟다가 발을 떼면 오, 감속이 진짜 많이 됩니다. 한 번 더 밟았다가 떼면 와, 이게 피칭이 일어날 정도로 회생제동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여기서 꾹 누르게 되면은 아이페달도 지원이 되거든요. 아이페달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완전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스로틀 밟았어요. 밟다가 떼면 아까보다 오, 완전 속도가 훅훅 줄어듭니다. 오, 요거는 정말 막히는 길 있잖아요. 극악의 출퇴근 시간. 그럴 때 사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막히는 길을 지나서 고속화 도로로 진입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페달은 끌게요. 아이페달 끄고 회생제동 레벨은 1로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 이음새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오, 뭐랄까, 진짜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준준형과 중형 그 사이 어딘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동급으로 볼 수 있는 게 산타페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준준형 SUV에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준준형에서 엄청난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D-올류 넥소는 뭐랄까, 약간 중형을 상회해도 괜찮을 정도의 주행 감각과 함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도로 이음새 구간을 지나가는데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크게 전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충격을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형 D-올류 넥소는 현대차 그룹 최초로 튜너블 HRS 쇼급쇼버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 좋은 노면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리 이음새라든지 둔턱, 포트홀 같은 누가 봐도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면에서 충격들을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는 쇼급쇼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확실히 1세대 넥소, 9형 넥소와 비교했을 때 체감적으로 달라진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넥소를 타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아무튼 요 정도 차체에 사실 19인치면은 적당한 크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은 방금 나온 새 차라 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 높아요. 전류는 41psi, 후륜은 40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공기압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이음새라든지 아까 두둥두둥 하는 구간도 갔거든요. 그러한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느껴져요. 이제는 고속화 도로,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신형 넥소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스포츠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스포츠 모드 없는 차가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넥소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친환경 차량에 또 일반적인 순수 전기차가 아닌 수소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좀 독특한 방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 페인트부터 해가지고 실내 감성, 실제로 쓰인 원자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친환경을 지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친환경 차량인데 막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 모드를 없앤 게 아닐까, 혹은 만들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러는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기존 오너분들 사이에서 언덕길에 정차했다가 올라갈 때 특히 안 좋은 노면 상태 있잖아요. 뭐 빙판길이라든지 겨울철에 그랬을 때 구동력이, 구동 토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출력을 조금 더 높이면 안 될까요? 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신형 넥소는 출력이 조금 더 증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게 연료전지 세택과 함께 고전압 배터리와 모터도 출력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력 면에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스티어링 휠 좌측에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랄까, 뭔가 아이오닉 시리즈하고 비슷한 디자인과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오닉 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태까지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픽셀 라이팅이 빨간 색깔로 순차 점등식으로 뾰로롱 변화하면서 계기판도 조금 더 예뻐졌어요. 근데 요거는 아이오닉 시리즈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 신기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밟아보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의 가속감은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 속도 이상 구간에서부터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주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든지 고전화 배터리, 모터가 출력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요즘 현대차에서 나오는 신형 전기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속 감각이 내연기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기차는 팍 이 스로틀을 밟자마자 팍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마력이 너무 낮은 차가 아니라면은.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넥소는 뭐랄까 내연기관처럼 저단에서 고단으로 쭉 가면서 고 RPM을 쏴주면서 고속으로 주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밟았을 때 초반 가속감은 의외로 내연기관틱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또 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차를 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빠릿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탔을 때 이질감 없이 타기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부담 없게 출력과 토크가 느껴지지만 또 이게 부족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1세대 넥소를 탄 지 좀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무튼 1세대 넥소보다는 확실히 출력 증가가 눈에 띄게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넥소는 이게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가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소음이 전기차와 비교하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링 해볼게요. 자꾸 안 좋은 노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엑셀링을 했을 때 구형 넥소하고 비교했을 때 스택에서 오는 소음들이 좀 더 덜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톨게이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노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운전자인 제가 들었을 때에는 급치고는 이런 안 좋은 노면에서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그래도 많이 잡아주려고 흡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야. 이 구간이 어떤 차를 타더라도 사실 시끄럽습니다. 의외로 잘 막아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세대로 오면서 이 하부 쪽에 흡차음제 도입을 정말 많이 확대를 시켰다라고 하고요. 또한 기본 트림부터 흡입형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우리 신형 전기차 탈 때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거의 최고 트림 기준이거든요. 깡통은 안 넣어줍니다. 아니면 휠을 인치업을 해야지 넣어준다거나. 근데 신형 넥소는 기본부터 이러한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노면 소음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신형으로 오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로드 노이즈에서 좀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냥 중형 SUV를 탄 정도의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급 스로틀을 밟지 않는 이상 에코 모드건 노멀 모드건 스포츠 모드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엑셀 피드백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급 스로틀을 밟았을 때 지금 에코 모드거든요. 에코 모드에서 급 엑셀링 해볼게요. 에코 모드는 확실히 안 나가요. 뭔가 답답하게 가속이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뭔가 드라이브 모드 간의 출력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아까 스포츠 모드랑 비교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형 넥소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1마력에 35.7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는 출력이 조금 좋아지긴 한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덩치에 요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인데 마력 수치로만 봤을 때는 201마력에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은 이 숫자와 반비례하는 출력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력은 작긴 하지만 토크가 조금 세거든요. 35.7토크. 그러다 보니까 급 엑셀링을 했을 때 부족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이런 연료전지라든지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마력보다는 토크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보통 토크가 높을수록 가속감에 있어서 스트레스라든지 답답함이 좀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속감은 1세대보다는 2세대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량 위,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 영종도를 가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혹시 보이시나요?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발 아래쪽에 바다가 있어요. 뭔가 약간 인어공주가 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교량 위는 일반적인 노면과 비교했을 때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크게 시끄럽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창문은 다 닫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비전 루프는 커버만 열어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커버를 연다 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게 안 열려요. 얘가 썬루프가 아닙니다. 그냥 테슬라 차량들처럼 그냥 뚜껑이 글라스인 상태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 정숙도는 사실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렸을 때 막상 출력은 가속감은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감성이 뭔가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끄고 다녔습니다. 여태까지는 총 단계는 끄기 약하게, 보통 강하게 이렇게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끄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강하게로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게 에코 모드라 가지고 좀 더 극적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강하게로 했습니다. 이랬을 때 풀악셀,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 아이오닉 시리즈에 들어가는 가상 엔진 사운드하고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넥소를 위해서 따로 개발이 된 사운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시리즈는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뭔가 요런 사운드가 났었는데, 넥소에 들어가는 가상 엔진 사운드는 뭐랄까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아니, 옆에 갑자기 저렇게 포르쉐가 풀악셀을 치고 나가버리다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방금은 포르쉐 때문에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게 뭔가 소프라노는 기존의 아이오닉에서 들을 수 있었던 힝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 아래 음역에서는 웅 하면서 조금 더 웅장한 사운드가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이질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 시리즈는 너무 가짜 음색, 가짜 사운드 느낌이 강했거든요. 아무튼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다시 약하게로 세팅을 해놨고요. 제가 이 영종도 코스를 홍시카 초창기에 리뷰를 할 때 늘 다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감쇄 구간에서 항상 정숙성 아니면은 로드 노이즈를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구간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D 올류 넥소로 오니까 크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진짜 시끄러운 차 타면 저 구간에서 제가 말하는 게 녹음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근데 디올류 넥소는 타이어부터가 흡입형이 들어가 있고, 또 프레임 곳곳에 흡차음제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저런 안 좋은 노면에서의 사운드들을 상당히 많이 걸러주고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형 넥소는 사실 승차감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넥소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누가 질문을 던진다면은 실내 정숙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1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장족의 발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에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행보조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당연히 신형이기 때문에 HDA2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로 대항차 이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1세대와 비교하면 거의 천지개벽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을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은 물론이고 가감속도 1km 단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차선 보조, 핸들 보조 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틀어볼게요. 이게 그립 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쓸어만 주면은 알아서 차선 변경을 스르륵 아주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카메라로는 촬영이 안 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앞에 전방에 HUD가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선인지 점선인지 차선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옆 차가 트럭이냐 아니면 승용차냐 이런 것들도 아이코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보조와 후측방 경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HUD에서도 다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운전이 편리해졌습니다. 1세대와 비교하면 진짜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넥소에는 페달 5조작 방지 보조인 PMSA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요게 최초로 도입된 차량이 캐스퍼 일렉트릭이었었죠. 아무튼 요게 발동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전방 1m 이내에서 갑자기 물체가 있었을 때 급정거를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페달을 밟더라도. 근데 요거는 제가 시연을 못해요. 시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첨단 편의 안전 보조인 ADAS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을 했을 때 편리하기도 하지만 안전, 세이프티, 안전 면에서도 확실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성능만 보면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좋아진 포인트밖에 없거든요. 사실 아쉬운 포인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디자인 예쁜 뿐 덜어 성능도 좋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실내도 조용하고 기능도 더 다양해지고 ADAS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삐비빅 알아서 해주지. 그래서 단점이 없느냐, 사실 주행 감각만 봤을 때는 단점이 별로 없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너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든다며, 너 이거 살 거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주저하게 혹은 머뭇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타고 있는 넥소는 전기차 아니거든요.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방식을 전기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기가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은 수소를 충전해요. 그러면 수소와 공기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발생이 돼요. 그 전기로 구동을 시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소를 충전해야지 탈 수 있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소 충전소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만큼 엄청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도 수소 충전소가 있기는 한데 엄청 많지가 않고, 또 이제 완전 지방 있잖아요. 지방에는 수소 충전소가 없는 지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넥소가 구매가 불가능한 지역이 꽤 있거든요. 경기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인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덜컥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충전소가 집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퇴근 시간 잘못 걸렸어. 그래서 대기가 1시간이야. 맛집도 아닌데 충전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5년 전쯤에 수소 충전소에서 넥소를 타고 충전을 했는데 그때 뭔가 기기가 하나가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뺑뺑 돌고 돌아가지고 기다렸다가 결국 안 돼서 다음날 다시 재촬영을 했거든요. 그날 살짝 눈물이 나올 뻔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은 전기차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넥소는 아직까지 거의 3,000만 원이 나옵니다. 보조금이. 그러다 보니까 실구매가가 4,000만 원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이 불편한 대신 보조금을 정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구매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막상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충전소가 없다 하면은 탈 수가 없는 차량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돈도 안 될 것 같고 메리트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현대차는 자꾸 이렇게 수소 이런 차들을 개발을 하느냐. 사실 수소차는 제가 봤을 때 이 승용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고 상용 있잖아요. 화물 운송이라든지 물류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파워트레인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진보된 파워트레인, 가장 진보된 연료가 어떻게 보면은 가스와 제가 타고 있는 수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은 어쨌든 간에 고갈이 될 수 있는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전기 화물 트럭 같은 경우도 뭐 편리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진 그렇게 보급이 막 열심히 되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국내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소 연료 전지는 빠르게 충전도 가능할 뿐더러 주행 가는 거리도 거의 내연기관만큼 나오고, 그리고 친환경이잖아요. 부산물로 물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수소와 공기가 만나게 된다면 부산물은 물밖에 없어요. 클린 워터.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배기구에서 물이 나옵니다. 순수 워터.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가 이렇게 돈이 뭔가 안 되더라도, 메리트가 크게 없더라도 계속 개발을 하는 이유가, 본격적인 목표는 상용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FCEV 엑시언트부터 유니버스까지 있잖아요. 제가 시승기도 올렸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의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0km 정도 신형 D 올류 넥소를 타고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왔는데, 와, 근데 되게 편안합니다. 되게 편하네요. 사실 1세대 넥소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주행 감각 자체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딱 하나가 엄청 좋아졌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 폰트에서 조금, 요 포인트에서 조금, 저 포인트에서 조금, 저 포인트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 게 합쳐지니까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상품성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대략 700만 원 정도가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넥소 같은 경우는 할인되는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때 잘 잡으신다면은 디올류 넥소를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대에 구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착지에 도착을 거의 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세상에 지금 트릭 컴퓨터상으로 이게 시스템이 일반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릭 컴퓨터상 수치적으로는 연비가 94.6km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요거를 키로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정확한 전비 혹은 연비가 나오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연비가 95일 리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여태까지 계속 고속도로 주행을 했고요. 또 모르고 스포츠 모드로 거의 한 50%를 주행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오늘 에코 모드로만 주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연비 주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95km면은 이거는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못 드렸는데, 과거 넥소 같은 경우는 물 배출 버튼이 요 센터 쪽에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알아서 얘가 연료전지 스택에 물이 차면은 버려줘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뭐 겨울이라든지 혹한기, 그럴 때는 이게 연료전지 스택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동결 건조처럼 돼버려가지고 차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운전자가 물을 배출을 해줬었어야 됐다면은, 신형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차량이 알아서 이게 막 시스템이 들어가 있대요. 다양하게. 그래서 차가 지금 물 배출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온도가 이런데 앞으로의 온도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배출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 해가지고 알아서 물을 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자가 개입을 할 부분들이 적어져서 차량을 유지할 때 편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약간 재밌거든요. 물 배출할 때 버튼을 누르면 정수기도 아닌데 배기구에서 물이 쭈르륵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물 배출 버튼이 나와서 말인데, 이게 겨울철에는 물 배출을 잘못하게 되면은 고드름 마냥 그게 얼어버리거든요. 완전 탕후루처럼 땡땡하게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참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그 배기구에 열선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고드름이 얼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 방면에서 기존 넥소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자, 이제 저는 기착지에 다 와가기 때문에 연비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홈페이지 상으로 신형 넥소는 복합 전비가 리터당 107.6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기차라든지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튼 복합 연비가 107.6km라고 나오고요. 저는 오늘 정말 아쉽게도 고속도로 주행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스포츠 모드로 계속 달려가지고 네, 연비가 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트릭 컴퓨터상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현재 리터당 96.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107.6km가 복합 공인 전비라면은 요거보단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고속도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디올류 넥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 구간 넘어볼게요.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아이고 분명히 30km 이하로 넘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1열에서 느껴졌던 편안하고 뭔가 위급을 상회하는 느낌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어휴, 한 번 더. 근데 방직턱 높이가 여기는 좀 높아요. 오, 일단 방직턱 높이가 다른 데보다 높다는 걸 감안하였을 때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은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높은 방지턱을 지나가게 되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1열에서 운전을 하면서 성능적인 면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다. 아쉬운 부분, 단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똑같은 차입니다. 아까 탔던 차 똑같은 차예요. 지금 PD님이 운전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똑같은 차인데 1열에서 느껴졌던 편안한 감각들이 2열에서는 나 다른 차 탔나? 싶을 정도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두드러지는 편에 속합니다. 좀 아쉬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신형 디올류 넥소가 기존 넥소하고 비교했을 때 플랫폼이 같은 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의식해서인지 뭐 전폭도 조금 늘어나고 오버행 늘려가지고 실내 공간 넓히고 또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리클라이닝 지원되고 1열 시트도 씬 시트, 좀 얇은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열 공간을 최대화해서 넓혀놓고 또 2열 옵션도 진짜 빵빵합니다. 통풍까지 있어요. 그런데 승차감이 1열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2열 승객을 엄청 많이 신경 썼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이제 노면이 안 좋은 상태로 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1열에서는 제가 로드 노이즈도 그렇고 뭐 풍두름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중형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웃긴 게 2열에 타니까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뭐 그런 기차나 아니면 인도 기차들 보면은 1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고 뭐 일반 칸이 있고 꼬리 칸이 있거든요. 기차를 탄 것처럼 1열은 뭔가 약간 1등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2열 뒷자리를 타니까 일반 칸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약간 이코노미? 비즈니스를 타다가 이코노미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는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게 2열 공간을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넓게 빼놓기 위해서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세워놓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최대 37도까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리클라이닝을 최대치로 하면은 거의 누워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이 없지만 의외로 1열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과 소음들이 많이 울려 퍼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공항 근처예요. 인천공항 근처. 그래서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저쪽에는 지금 또 바다가 있습니다. 뭐랄까 자연 경관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디올류 넥소 같은 경우는 방음을 꽤 그래도 신경을 써 놓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2열 글라스 있잖아요. 이거 윈도우. 이 두께를 기존 넥소와 비교했을 때 두께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살짝 열어보면 이게 두께가 여기도 이중접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중접합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두께를 조금 더 증대를 시켰기 때문에 바람소리 방금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바람이 아주 칼바람이야.
조용하죠. 근데 여기가 바닷가라 가지고 바람이 다르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끄러운 칼바람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함께 두께가 증가해서 풍절음은 생각보다 꽤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류를 시승했을 때 이게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플랫폼에도 흡차음제가 도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노이즈를 잘 막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얘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있잖아요. 근데 1열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하고 비슷합니다. 2열은 로드 노이즈가 살짝 울려 퍼져요. 마침 또 여기 약간 노면 안 좋거든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데 방음이 1열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번 더. 이 흡차음제를 1열에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기는 해요. 한 번 더. 방금 속도 감쇄 구간이거든요. 도로 홈을 자잘자잘하게 펴놔가지고 일부러 소리가 들리게끔 해주는 로드를 지나왔는데 이게 1열에서는 꽤 많이 막아주거든요. 근데 2열에서는 여기 제가 앉아있는 엉덩이 시트 있잖아요. 여기서는 잘 막아주지만 트렁크 쪽, 그러니까 리어 오버핸다? 그쪽에서 뭔가 미세하게 뚫고 들어오는 알 수 없는 그런 소음들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열은 공간은 편안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너무 기대를 한다면은 실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지금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리클라이닝이 많이 되면 정차했을 때 쉬기가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지금 이제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차가 굴러가잖아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너무 이 뒤에 시트가 눕혀져 있으면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세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가. 그리고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카탈로그도 같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프레스티지 사양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에서도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냐면은 빌트인 캠, 요거는 이제 증강현실 내비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V2L도 실외뿐만이 아니라 실내, 지금 여기 센터에도 220V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옵션입니다. 사실 요게 수소 연료 정도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 모터로 바퀴를 굴리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 차량이잖아요.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프레스티지 최고 트림인데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선택 옵션으로 빼둬서 추가금을 계속 내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넥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최고 트림을 선택을 하더라도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 옵션이라서 19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19인치도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이에요. 그 외에도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센터 미러와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것도 옵션이고요. 또 위에 보시면은 테슬라처럼 비전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생각보다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선택 옵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고속화 전용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공항 근처라 가지고 속도 감쇄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노면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1열에서는 서울 강서구에서 여기 영종도까지 오면서 뭔가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운전 오래 하면은 피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뭐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크서클도 내려오긴 했는데 1열에서 운전했을 때는 운전 피로도가 거의 없다라고 느껴졌지만 2열에서는 그런 편안한 포인트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소는 순수 전기차가 아닌 FCEV, 수소차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차는 굉장히 드뭅니다. 수소차를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순수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넥소만의 포인트, 넥소만의 차별점 또는 넥소만의 특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녹아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신형 디올류 넥소를 시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뭐랄까 넥소만의 특별한 차별점은 생각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예, 많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차 하체 뭐 뜯어보고 하면은 당연히 다르죠. 요 차체 하부 쪽에 수소 가스통이 있거든요. 2개가. 그래서 가스통도 있지, 뭐 수소 연료전지 스택도 있지, 배터리와 구동 모터도 전기차 아이오닉 라인업에 들어가는 것과 다른 게 들어가지 하다 보니까 뜯으면 다른데 이게 다 조립이 되어 있잖아요. 차가 완성품이잖아요. 조립해서 타보면 아이오닉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가격은 동급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비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게 굉장한 시간도 소비가 될 뿐더러 엄청난 기술력을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차량의 만듦새는 뭐 부족하진 않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변경이 된 D-올류 넥소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기존 넥소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의 개선점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가격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 700만 원 정도 오른 4,600만 원 정도 시작이 되고요. 또한 제가 시승한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5,800이 넘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체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아쉬운 포인트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